여러분,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굴복 대신 당당함을 선택했을 때 벌어진 놀라운 반전의 기록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은 488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시달리며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일제히 체포되고 25% 관세 폭탄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지아주에 사는 평범한 미국인입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압박받던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는 나라로 변해가는지를 직접 본 과정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압박했는데 세계는 한국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3,000명의 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외친 절규였습니다. 협박으로 굴복시키려 했던 나라가 오히려 선택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이 역설적인 상황. 그 과정에서 진짜 피해를 본 것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선 존중과 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현실의 기록입니다. 그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압박받던 나라가 전 세계가 선택하고 싶어하는 파트너로 변해갔는지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저는 브라이언 카운티 일자리 지킴이 모임의 대표 로버트 해리스입니다. 조지아주에 거주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지역은 희망으로 가득했죠. 한국 기업이 세운 거대한 공장이 드디어 완공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오랜 기간을 매일 지나다니며 보던 그 건물이 이제 곧 문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네. 주민 모임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모두들 환한 웃음을 지었어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이들부터 은퇴 후 재취업을 꿈꾸던 분들까지 모든 연령대가 이 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20년간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력서도 다시 썼고 한국어 인사말도 몇 개 외워뒀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입에 익숙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5년 9월 느닷없이 공장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 기술자들과 현지 인력 수백 명이 이민 단속국에 일제히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활기차던 공장 입구는 적막했어요.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고 몇 대의 경찰차만 남아 있었죠. 현장을 지켜보던 한 주민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로버트, 이거 큰일 난 것 같아. 시운전도 중단됐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을 기다려온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공장 상황이 심상치 않아. 개장이 지연될 것 같아. 아내의 한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날 저녁 긴급 주민 모임을 열었습니다. 30여 명이 모인 회의실은 답답한 분위기였죠. 모두들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공장은 언제 열리나?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기대했던 일자리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겁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누군가의 작은 한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 주민이 물었어요.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 일자리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 건물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불 켜진 창문 하나 없이 거대한 검은 실루엣만 남아 있었죠.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미래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9월의 체포 사건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더 큰 충격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주민 모임을 위해 회의실에 모였어요. 20명 정도가 둘러앉아 있었죠. 모두들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공장 재가동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어요. 로버트, TV 좀 틀어봐. 옆자리에 앉은 마크가 말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 뉴스 채널을 틀었어요. 그 순간 화면에 떠오른 자막이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한국 기업에 25% 관세 부과 및 488조 원 투자 요구.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백악관은 오늘 한국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5%의 추가 관세와 함께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488조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이 우리 공장의 치명타가 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뒷줄에 앉아있던 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우리 공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회의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관세 25%면 사업이 될 리가 없잖아. 488조 원은 또 뭐야? 한국 전체 예산보다 많은 거 아냐?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진정하고 상황을 파악해봅시다. 하지만 제 마음도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계획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수잔이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자리를 원했을 뿐이에요. 한국 기업과 협력해서 서로 윈윈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치 게임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마크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로버트, 온라인 반응을 봐. 다들 난리야. 이거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야. 저도 급히 휴대폰을 꺼내 확인해봤어요. 소셜미디어는 이미 이 소식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갈취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인데 왜 이렇게 대하나. 브라이언 카운티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댓글들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공장 앞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기술자들이 분주히 오가던 그 입구가 이제는 유령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끝나는 건가? 저는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이제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해.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 카운티 주민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는 일자리를 원했지 정치적 대립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문장부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어요. 488조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었어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우리의 꿈이 또 한 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88조 원 투자 요구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저는 긴급 주민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브라이언 카운티 커뮤니티 센터 대회의실이 가득 찼어요. 평소보다 2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청년부터 은퇴 후 재취업을 꿈꾸던 중장년층까지 모든 연령대가 한자리에 모였죠. 로버트, 이번엔 정말 심각한 것 같아. 회의실 앞쪽에 앉은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18살 아들을 둔 싱글맘으로 아들의 취업을 위해 이 공장을 몇 년째 기다려온 분이에요. 저는 앞에 서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로 보셨겠지만 상황이 매우 악화됐습니다. 488조 원 투자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뒷줄에서 손을 번쩍 든 사람이 있었어요. 제임스였습니다. 그는 20년간 GM 공장에서 일하다 공장 폐쇄로 실직한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로버트, 솔직히 말해봐. 이 공장이 정말 문을 열 가능성이 있나? 제임스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거짓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으로선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때 회의실 한편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거야? 목소리의 주인은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용접공으로 일하며 2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 밤늦게까지 한국어 공부를 했던 사람이죠.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과 잘 협력해왔잖아. 9월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어. 왜 갑자기 내쫓는 거야? 마이클의 말에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지역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젊은 여성 하나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사라였어요. 저는 공학을 전공했어요. 이 공장에서 첨단 기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브라이언 카운티에는 다른 기회가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70대 노인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프랭크였어요. 그는 이 지역에서 50년간 살아온 토박이었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평생 살면서 이런 기회는 처음 봤어. 그런데 프랭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치인들이 우리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어. 맞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절정에 달했지만 이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일자리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과의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야 합니다. 에밀리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성명서를 작성할 거예요. 그리고 지역 언론, 의회 의원들에게 보낼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일자리와 존중이지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해요. 젊은 아버지 데이비드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싸워야죠. 나도. 저도요.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럼 성명서 초안을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함께 검토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마이클이 다가왔어요. 로버트, 정말 고마워. 혼자였다면 그냥 포기했을 거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마이클.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성명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주민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에밀리의 걱정스러운 눈빛, 제임스의 절망감, 사라의 떨리는 목소리. 첫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카운티 주민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써내려갔어요.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간절함을,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말이에요. 밤늦도록 타자를 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한 목소리라고.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우리의 희망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명서를 작성한 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있던 저에게 아내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여보, 당장 TV 좀 봐. 거실로 달려가니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떠오른 자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은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어제 CNN은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압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논조의 사설을 연이어 게재했는데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급히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정말로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고 있었어요. 워싱턴 포스트 기사 제목 동맹국을 향한 무례한 경제 갈취, 뉴욕타임스 사설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파괴하는 어리석음. 더 놀라운 건 소셜미디어 반응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관세가 미국 노동자를 죽였다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라 있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긴급히 주민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두들 뉴스 봤어요? 커뮤니티 센터에 모인 30여 명의 주민들 앞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CNN에서 우리 편을 들어주다니. 꿈 같아. 제임스는 더 신중했습니다. 언론이 우리 편이라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제임스. 하지만 이제 우리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전국적인 여론이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젊은 데이비드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로버트, 이것 좀 봐. 페이스북에서 브라이언 카운티를 지지한다는 그룹이 생겼어. 벌써 2,000명이 가입했어.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자. 마이클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건 어때? 사라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동의해요. 이런 분위기일 때 행동해야죠. 프랭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이런 기회는 처음이야. 반드시 잡아야 해.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주민들의 의지가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토요일 시청 앞에서 평화 집회를 열어요. 우리 목소리를 확실히 전달하는 거예요. 그 주 내내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피켓을 만들고 성명서를 다듬고 지역 언론사에 연락했어요. 토요일 아침 9시 브라이언 카운티 시청 앞 광장에 나가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5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략 20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에밀리가 감탄했어요. 피켓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일자리를 돌려달라,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협박 말고 협상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브라이언 카운티 주민 여러분. 제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분노해서 온 게 아닙니다. 희망을 품고 왔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일자리와 존중입니다. 한국 기업과 협력해서 상생하고 싶을 뿐이에요. 맞아. 바로 그거야. 여기저기서 함성이 들렸어요. 협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되죠. 더 큰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성명서를 펼쳤어요. 브라이언 카운티 주민들의 공식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일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광장이 환호성으로 들끓었어요. 사람들이 브라이언, 브라이언 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역 TV 방송 취재진이 나타났어요. 기자가 저에게 다가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집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한국과의 건전한 협력을 원합니다.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지역 주민의 생계와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회가 마무리될 무렵 마이클이 제게 다가왔어요. 로버트, 오늘 정말 대단했어. 전국에서 우리 이야기를 들었을 거야. 에밀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여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우리 집회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역 뉴스뿐만 아니라 전국 방송에서도 다뤘어요. 아내와 함께 뉴스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집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완전히 예상치 못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뉴스를 보고 있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국제뉴스 섹션에서 흘러나온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아나운서가 계속 말했어요. 베를린에서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독일은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을 위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무상으로 산업용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라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폴란드도 비슷한 조건을 제시했으며 UAE는 더욱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급히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정말로 전 세계가 난리였습니다. CNN 국제판 유럽, 한국 기업 유치 경쟁 과열 BBC 한국 기업들, 갑자기 세계의 러브콜 받아 로이터 미국 압박받던 한국, 이제는 선택받는 국가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러시아까지 나선 거였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현대차 공장 바이백 옵션을 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계속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러시아는 또한 제네시스를 정부 고위 관료들의 공식 관용차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제네시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발표했는데요. 저는 서둘러 주민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이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1시간 후 커뮤니티 센터에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같은 뉴스를 보고 온 것 같았어요. 믿어져? 에밀리가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독일에서 공짜로 땅을 준다고. 마이클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여기 봐. UAE는 아예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해. 세금도 20년간 면제래. 제임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쫓아내고 다른 나라들은 모셔가네. 사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상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미국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저도 그 점이 신기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은 압박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선택하는 입장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걸 다른 나라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프랭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지. 자기들을 존중해주는 곳으로 가는 거야. 데이비드가 스마트폰을 보며 흥미로운 정보를 공유했어요. 여기 보니까 한국 대통령이 성명을 냈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고 했어. 상호 존중.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잖아요. 그때 마이클이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했어요. 로버트, 이거 들어봐. 한국 기업들이 독일로 이전하면서 현지에서 한국 기술자들을 적극 환영한다고 해. 비자 문제도 없고. 정말? 에밀리가 놀랐어요. 독일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의 첨단 기술과 근면한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는군. 저는 대조가 선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을 체포했는데 독일은 그들을 환영하고 있다니. 사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들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나라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한국이 다시 미국을 선택할까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어요.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거든요. 제임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태도를 바꿀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잃고 있는지 알려야 해요. 마이클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아. 독일이 가져간 건 우리 일자리야. UAE가 모셔간 건 우리 기술이고. 회의실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주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다음 주에 더 큰 집회를 열어야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잃어버린 기회들이라는 주제로요. 에밀리가 동의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그날 밤 저는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이 인정받는 모습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놓친 기회들이 아쉬웠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압박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았네. 그래. 그들은 우리와 달리 선택권을 가졌어.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입장이 된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세계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공장들이 문을 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얻고 있겠죠. 세계 각국의 러브콜 소식에 이어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주민 모임 준비를 하던 중 긴급 뉴스 속보를 보게 됐어요. 한국과 러시아, 북극 항로 시험 운항 성공.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긴장감 있게 들려왔습니다. 한국 선박이 북극 항로를 통해 유럽까지 운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스에즈 운하 경유보다 40% 단축된 시간이라고 발표됐는데요.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40% 단축이라는 건 엄청난 의미였거든요. 이번 성공으로 아시아와 유럽 간 물류혁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히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더 자세한 정보들이 나왔어요. 기존 스에즈 경로 24일 소요. 그런데 북극 항로는 14일 소요. 연료비도 절감 30%이며 운송비 절약 25%.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로 개척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었죠. 저녁 7시 긴급 주민 모임을 열었습니다. 30여 명이 모였는데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죠? 제가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극으로 배가 다닌다는 거죠?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준비해온 세계 지도를 벽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빨간 펜으로 기존 항로를 그었어요. 한국에서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인도양,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까지. 이게 지금까지 쓰던 길이에요. 거의 한 달이 걸리죠. 그리고 파란 펜으로 북극 항로를 그었습니다. 한국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 러시아 북쪽을 지나 유럽으로. 이게 새로운 길이에요. 2주면 돼요.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유럽과 훨씬 가까워진다는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이건 물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임스가 의아해했어요. 무슨 뜻이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설명했습니다. 운송비가 25% 절약된다는 건 한국 제품이 유럽에서 더 경쟁력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유럽 제품도 한국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고요. 사라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국과 유럽이 경제적으로 더 가까워진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국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굳이 미국 시장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선택권이 늘어났다는 거죠. 프랭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 강한 법이지.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일자리는 더욱 희박해지는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마이클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한국이 우리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되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사라가 이해한 듯 말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을 굳이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네요. 맞아요. 이제 한국은 계산을 하고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제임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밀어붙였는데 그들은 냉정하게 대안을 찾고 있었구나. 저는 태블릿을 꺼내 최근 뉴스들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보세요. 한국과 EU 자유무역협정 확대 논의. 한국과 독일 기술협력 강화. 북극항로 인프라 투자 확대.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한국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에밀리가 감탄했어요. 정말 치밀하네요.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똑똑하게 행동해야 해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안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한국이 북극 항로로 유럽과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태평양 항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해요. 미국 서부 항구들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사라가 눈을 반짝였어요. 아시아 시장 진출 거점으로서의 미국 말이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우리 브라이언 카운티가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프랭크 할아버지가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북극 항로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했어요.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가능해진 이 항로가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한국 사람들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새로운 길을 찾았네. 그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대안을 만들어냈어. 저는 창밖의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였어요. 그 공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로 가는 길목이었죠. 그리고 그 길목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걸을 수 있을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 소식 이후 일주일,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 집회를 열어야겠어요. 그날 아침 주민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제가 선언했습니다. 에밀리, 마이클, 제임스, 사라, 데이비드까지 핵심 멤버들이 모여 있었어요. 얼마나 큰 걸 생각하고 있어?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수천 명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로버트,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이건 더 이상 브라이언 카운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주 동안 인근 5개 카운티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두 비슷한 상황이래요. 제임스가 놀랐어요. 정말요? 디트로이트 근처 자동차 부품 공장, 시애틀 항만 노조, 텍사스 석유화학 지역까지 모두들 한국 기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사라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건 전국적인 문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집회는 미국 노동자 연대 집회로 이름을 지었어요. 데이비드가 흥미롭게 물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벌써 15개 도시에서 동시 집회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중심은 여기, 브라이언 카운티가 될 거예요. 마이클이 감탄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한국이 완전히 등을 돌리기 전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주일간 정말 바빴어요. SNS로 홍보하고 다른 지역 노조와 연락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피켓도 새로 만들고 무대도 설치했어요. 집회 당일인 토요일 아침 시청 앞 광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광장 주변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주차할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로버트, 여기. 에밀리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무대 뒤로 가니 에밀리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아요. 경찰 추산으로 이미 3,000명은 넘었대요. 저는 무대 옆에서 광장을 내려다봤어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손에 든 피켓들이 바다를 이루고 있었죠. 일자리를 돌려달라. 한국과 협력하자.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협박 말고 협상을. 다양한 구호가 적힌 피켓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어요. 제임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버트, 저기 봐. 디트로이트에서 온 사람들이야. 정말로 디트로이트 자동차 노조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그룹이 보였어요. 그 옆에는 시애틀 항만 노동자라는 팻말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다 왔구나.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오후 2시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에 섰어요. 전국에서 모여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로버트, 로버트.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분노해서 온 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왔어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일자리와 존중입니다. 맞아. 여기저기서 호응이 터져나왔어요.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파트너가 되어야 할 나라예요. 더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성명서를 펼쳤어요. 브라이언 카운티를 비롯한 전국 노동자들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광장이 숨을 죽였어요.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일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 함성이 올라왔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하고 싶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우리는 협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맞아. 더 큰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광장이 존중,
존중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독일이 한국 기업을 환영할 때 우리는 내쫓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 누군가 외쳤어요. UAE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때 우리는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됐어.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해요. 광장이 들끓었어요. 바꾸자, 바꾸자. 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에도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국.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정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협력이 승리의 길이라고. 협력. 저는 마지막 문장을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는 존중을 원합니다. 한국처럼 당당하게. 광장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존중, 당당하게, 존중, 당당하게. 함성이 5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국의 노동자들이 하나가 된 걸 느꼈어요. 집회가 끝난 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CNN, MBC, 심지어 BBC까지 와 있었어요. CNN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집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한국과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협박이 아닌 협력으로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을 떠나서 이건 우리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지금처럼 가면 우리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날 저녁 집회 소식이 전국 뉴스 메인으로 보도됐어요. 국제 뉴스에서도 다뤘죠. 아내와 함께 뉴스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목소리가 세상에 전해졌다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줄까요? 그 답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장 앞을 지나다니며 그 거대한 건물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 켜진 창문 하나 없이 차갑게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국제뉴스를 보다가 놀랐어요. 독일 정부가 한국 기업 유럽 본부 유치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에는 독일 경제장관이 브리핑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계획이 실현되면 3,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다른 소식도 나왔습니다. UAE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50개 이상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50개 기업, 얼마나 많은 기술과 일자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이 이어졌어요. 러시아는 한국 기업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협력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에밀리, 뉴스 봤어? 응, 봤어. 에밀리의 목소리가 침울했어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기회들이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오후에 모여서 의견을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 다들 마음이 안 좋을 텐데 함께 이야기해봐야겠어. 오후 4시 커뮤니티 센터에 열댓 명이 모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적은 숫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 떠났거든요. 로버트, 솔직히 말해줘. 제임스가 처음 입을 열었어요. 이제 정말 어려워진 거 맞지? 저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거짓말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어요.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지. 자기들을 환영하는 곳을 택하는 게 당연해. 사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독일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을 혁신의 파트너라고 부르려 한대. 우리는 불법 체류자라고 불렀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어요. 여기 한국 뉴스 번역본이 있는데 한국 정부가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정책을 발표했네.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찾겠다고 했어. 상호 존중. 에밀리가 그 말을 되뇌었어요. 우리가 주장했던 그 말이네. 맞아요. 우리가 원했던 건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랭크 할아버지가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선택하는 입장이 된 것 같아. 압박받던 나라가 선택받는 나라가 되어가는 거지. 그 말이 전국을 찔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시달리던 나라였어요. 488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으며 궁지에 몰렸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어요. 독일, 폴란드, UAE, 심지어 러시아까지. 한국은 더 이상 굽신거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당당하게 조건을 제시하고 자신들을 존중해주는 파트너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사라가 물었어요. 저는 오래 생각해본 답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어요. 존중이 아니라 압박으로. 그리고 그 결과가 이 상황이군. 마이클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도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뭔지 알게 됐잖아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집회에서 외쳤던 존중이라는 말. 그게 답이었어.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압박받던 한국이 선택받는 한국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들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그들은 우리 없이도 살 길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독일은 그들을 환영하려 하고 UAE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죠. 러시아마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협박할 때 세계는 협력을 제안했어요. 우리가 압박할 때 세계는 환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때 세계는 존중을 보여줬죠. 피해를 보는 건 우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자는 존중을 지킨 그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거부는 단순한 반발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것은 세계 경제 질서를 바꿔갈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저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강요가 아니라 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도 외치고 싶어요. 한국처럼 당당하게. 우리는 존중을 원한다고 말이에요. 공장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둠이 절망이 아니라 성찰의 시간으로 느껴졌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존중의 가치를 말이에요.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 때 우리는 달라져 있을 거예요. 협박이 아닌 협력으로, 압박이 아닌 존중으로 다가갈 거예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 같았거든요. 당당함과 존중의 힘을 말이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다방면에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눈부신 발전을 거두길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셔서 마음을 전달해주세요. 감사합니다.